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3명, 주말을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하면서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현재 추세라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예비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까지. 자, 오늘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200명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로만 보면은 8.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급증했었던 9월 초 수준인데 지금 예비경보 정부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1.5단계 격상이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 집권 여당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를 격상해서 올리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떤 방역 조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면 또 그만큼 그 요구되는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역 지침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역 지침 자체가 약간 무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경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원래 겨울에 더 이제 많이 확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연말 모임을 이제 총리께서도 강조하시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지만은 송년 모임 자제해달라. 좀 막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말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음식점에서 취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어디선가 코로나가 번지고 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 이제 모임 자체를 자제해라라는 것인데 음식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일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모든 방역에 대한 부분 협조를 하고 싶어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또는 식당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카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만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심정적으로까지 동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아까도 이제 자료화면에 나왔지만은 300일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영업에 대한 타격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일부 영업지원금도 있었지만은 결국엔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모임을 자제하게 되면 자영업자들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의견이신데요. 자, 정치권에서는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나온 메시지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스럽습니다. 3일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향을 내세워 소위 재인산산까지 높이 쌓으며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심지어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고 개인의 그 위생수칙 잘 지키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대응책인데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격상이 불가피해진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긴장끈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방역 사이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고민스럽지만 사실은 방역을 잡지 못하면 경제에도 더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도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평가라든가 IMF 평가에서도 보듯이 비교적 방역을 선방하면서 경제 그 어떤 위축 과정에서의 어떤 경기 타격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미국은 때문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예 어떤 주별로는 이제 아예 그 야외 출입 자체를 갖다가 금지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봉쇄 조치를 내놓는 것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 방역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에서 방역 조치를 갖다가 강화하는 게 오히려 현재의 경제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급적 그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조치들이 감행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큰 이해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지난 주말에 보수 진보단체 각각 집회를 열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저거는 뭐 보십니까?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치 공세다. 사실은 과거에 그 8.15 집회라든가 아니면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를 주관하시는 그 주동자분들이 좀 표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역에 오해를 살 만한 그 약간 유언비어성 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다.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독감보다 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회 참가를 독려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지시한 거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 자유를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히 준수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99명 이하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그렇게 99명 이하의 그 집회 인원으로 전 지역에서 상계해서 그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집회 그 출입 시에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체온을 잰다든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건 지금 단계에서 뭐 특별히 진보 집회냐 보수 집회냐를 가리지 않고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다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8.15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호 자체가 저희도 감당이 안 되는 구호들, 뭐 김종인, 이준석, 뭐 김무성 때려잡아라, 뭐 이런 구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 개천절 집회 때부터는 저희도 굉장히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냈고 실제로 집회 주체들도 자제하겠다고 언급한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 소위 이제 차벽을 쌓고 이렇게 엄격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집회하러 오신 분은 몇백 명이 안 되는데 지키는 경찰은 10,000명이 넘어가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신고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적은 강도로 관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질의했죠.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그러면 집회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냐 그랬더니 방역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 덜해서 욕먹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과거에 대규모 집회를 보수단체에서 주도한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통제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어제 이제 집회했던 사람들, 그저께 했던 사람들도 그분들 과거에 서울에서 10만 명씩 모았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비슷한 우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다르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정도의 지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거고 저는 정부가 앞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천명의 원칙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에 또 보수단체나 이런 곳에서 99명 단위 이런 집회를 했을 때 과잉 어떤 집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게 그 10월 3일 날 이제 개천절 집회 이후에 방역 지침이 원래 기존 3단계에서 이제 5단계로 세분화시켰어요.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집회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 단계에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제 그 방역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잘 그 기준을 정비하고 조정했거든요. 그에 따른 변화도 좀 있다고 봅니다. 개천절 집회 이후에 지금 기준이 재정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좀 봐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또 거꾸로 국민의힘이 보수단체 집회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왜 이 얘기 안 하느냐 또 역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표현의 자유를 안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역의 측면에서 결국에는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정부의 균형점이라는 것이 방역에 극도로 치우쳐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또 이제 표현의 자유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 괴리를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외침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3차 유행에 가느냐 마느냐 단계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정말 절실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 코로나19를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선거 민심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선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년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야의 서울과 부산 지지율, 저희가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만은 서울과 부산 지역 그 민심들을 주의 깊게 보면 좀 엎치락 뒤치락해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론 추이 어떻게 당내에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은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동산, 예. 그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분명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신호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승세의 폭은 꺾였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약간 얼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그 부산 지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물류 도시로서 부산이 갖고 있었던 과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제대로 이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동남권의 이제 강력한 물류 어떤 그 중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공항으로서 그 어떤 공항 확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그 정책 방안들을 좀 고민 중이라고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심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띄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최근에 여론 흐름을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어차피 보궐선거라는 것은 네. 그리고 지금 정권 말기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어느 선거든지 야권 지지율은 예를 들어 이제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무응답층에서 많이 이제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비등하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 선거가 내일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표가 야권을 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조상호 부대변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 민주당이 공약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2년 전에 그거 공약했거든요, 전부 다. 물류 중심 만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뽑아놨더니만은 PK에서 뭘 경험했냐면요.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사퇴하고 경제부시장은 뇌물 문제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계속 재판받으면서 2심까지 지금 징역 나왔고, 저는 이게 지금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말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속은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PK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거는 지금 포집되는 지지율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각 당의 경선 룰도 지금 정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단 예비 경선 4명 추리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확정이 됐고, 네. 결선 그 본선은 당원 20% 그리고 국민 여론 80% 이건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과 당원의 어쨌든 당심이라는 것이 2대 8 정도로 이제 반영되게 되면은 네. 거의 그것도 국민 여론이 대부분 반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당에서 지금 예를 들어 당내 이견은 없습니까? 당내 이견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 당심에서 유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심을 좀 더 반영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예. 있을 텐데, 아까 저희가 이제 표에서 봤듯이 지금 상당한 수의 저희를 찍을 수 있는 표들이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모르겠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후보를 선출해야지 나중에 그분들의 득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내 인사들이 뭐 이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이 동의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여성 가산점이라든지 장애인 가산점, 청년 가산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지금 있는데, 가산점이 가장 뜨거운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가산점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것이, 가산점도 필요 없다. 원래 가산점을 보통 정당의 공천에서 두는 이유는 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이 다수의 인원, 수백 명, 수천 명을 공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 이제 일정한 어떤 소수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분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권 입장이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길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정작 본 선거에 가가지고 보궐선거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는 한 지금 가산점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선거 결과에 있어서 가장 강한 후보를 내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선 경쟁력만 보면 된다. 본선에서 이겨야지 민주당에서 무슨 뭐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가산점 제도 할 것도 아니고 네.
뭐 하자고 가산점 제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후보군, 남성 후보군 의견은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또 여성 시장 뽑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시장 뽑고 부산 시장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시장이란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나 일반적인 전당대회처럼 여성 최고위원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으나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울시 행정을 잘할 것 같은 부산시 행정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예. 민주당 쪽도 지금 이 문제. 지금 당원상 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 청년 장애 후보자에게 득표수의 최대 25% 가산점,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지자체 장애인일 경우에는 10%만 적용한다. 자, 이런 당헌이 있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는 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후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의 역할보다는 굉장히 제한된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뭐 총선이나 지선의 경우엔 일정 비율로 어떤 남성과 여성을 비례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기초단체장이든 그런 그 전국 단위에서의 그 단체장의 경우에 그 성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을 극복하는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은 있겠죠. 지금도 이번에도 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의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거물급이죠. 예, 그 거물급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 과연 이게 그 가산점을 주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진출의 기회가 어려운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정치적 진출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도 이제 어떤 그 실질적으로 굉장한 위상에까지 올라가신 분에게도 부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당장 목전에 둔 선거에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가산점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나눠서 그 적용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해보는 거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가산점 정책으로 이 공천을 통해 가지고 비율을 맞추겠다는 논리가 횡행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여성 가산점 하나 없이 대선 후보 됐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흑인 가산점 따위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2번이나 했고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경선에서도 본선에서도 여성 가산점 단 1점도 안 받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열거된 나경원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이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 가산점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경쟁을 하자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산점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결론이 확실히 어떻게 이번 재보궐선거에 적용할지 결론은 안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거가 열리게 되면, 근데 특히 이제 별 이렇게 비중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서울하고 그 부산이라는 서울의 1, 2대 도시의 어떤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재보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별당규가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특별당규를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따로 만들어진 특별당규에서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성 가산점이 여야 공천 갈등의 이제 뇌관으로 증폭되느냐, 관심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슈는 잠시 뒤에 짚어보겠지만, 서울시장 이슈에서 아까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실제로 어떤 뭐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전세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당에서 성급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태릉이라든지 아니면 상암동에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올리겠다는 이 성급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결국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기존 주택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공급할 거냐, 시장에서. 왜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사실은 이게 주택 공급이 원래 그 시장에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공급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실제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요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약간 조정하고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인 수요를 자체를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 주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예. 정책적 고민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25차 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35차쯤 되면 나중에 가면 집 안 내놓으면 징역 이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책이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정책 사이 안 맞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좀 일괄적인 큰 판을 짜고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당내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관된 어떤 원칙은 있습니다. 그 예. 원칙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주택, 그러니까 그 실거주 주택 실소유자에게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게 한다. 적절한 가격에.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거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2주택, 3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아까 무슨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그런 거 계획은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걸 그 부의 어떤 그 축적 수단으로서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 실수요자들에게 적절하게 주택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특히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정책은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면 신규 주택 공급 외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런 기다리면 생각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좀 이렇게 그 막연한 생각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예. 기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 주택 공급 방안 과정에서 그 제한되어 나오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양도세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제한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불로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비판과 그다음에 그 어떤 장단점들을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정책을 알겠습니다. 내놓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뭐 전세난이 너무 심각해져서 네. 이번 주 안에 아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부터 먼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 주제 앞서 두 분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영향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내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김해 신공항 건설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먼저 그간의 과정을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 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이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영남권의 관문 공항입니다.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는데요. 규모가 작고 또 시가지가 넓어지면서 소음 문제로 24시간 운영도 못하고 이 근처에 산까지 있어서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후보 지역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이렇게 두 곳으로 좁혀졌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1차 발표에서는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다면서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내 다음에 대선에서 여야 모두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지자체별로 워낙 입지에 민감하다 보니까 19억 원의 비용까지 들여서 이 프랑스 전문기관에 용역 연구를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나온 결론.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점수 2위가 밀양, 그리고 점수 3위가 가덕도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확장이 아닌 사실상 새 공항 건설이라면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뒤에도 주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됐고요. 기존 평가에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갔던 건 아닌지 또 기존 이 김해공항의 문제들이 확장한다고 해결이 되는지 이런 논란 속에 결국 지난해 총리실에 김해 신공항 적정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네, 앞서 법제처는 이 공항 장애물 절취, 즉 안전성을 위해서 근처에 산을 깎을 때 해당 지자체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 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부산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에 반대하는 만큼 이 백지화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 발표와 함께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 동남권 신공항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지자체의 반발, 여기에 내년 부산시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광렬 앵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정말 오래된 논란입니다. 2016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이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걸 이제 따져봤잖아요. 둘 다 아니다 결론이 내려졌고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일 일단 검증위가 최종 발표를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지금 큰 겁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밀양이냐 가덕도냐 뭐 그런 논란들이 나왔던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밀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뭐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 배후에 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우려됐거든요. 원래 김해공항이 최초에 이제 이런 김해공항 이전 논란이 나왔던 것들이 안전성 문제였었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 괌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 그 대한민국 수출 물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밤 11시 이후로는 비행기가 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택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아예 공항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쪽짜리 공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이제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그리고 충분히 활주로가 확보돼서 안전성 문제까지 없는 그런 공항을 고려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용 문제로만 너무 접근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TK와 PK 사이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 고려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2016년도의 그 결정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좀 보고 그러니까 있는데 2016년에 김해 신공항을 결정한 것이 오히려 정치적 결정이었다. 당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TK의 입장들이 아울러 고려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차제는 이제 어떤 그 내륙 물류에서의 어떤 광역 물류는 철도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과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항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이제 부산 중심으로 물류 중심을 설계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이제 이 동남권 전체는 이제 치밀한 광역 교통망으로서 KTX라든가 그런 고속철도로 연결을 해서 이제 여객이라든가 물류에 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2016년에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도가 밀양보다도 점수가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때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서 되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는 사실 전임시장의 그 가덕도 신공항이 전임시장의 어떤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을 만큼 가덕도를 좀 찬성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게 부산시장만의 공약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부산, 울산, 경남 그 세 개 지자체 그 자치장들이 공약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만큼 이 동남권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요 그 가덕도 신공항안이 지지받고 있다라는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냐하면 기존 지금 대안들은 사실상 그 김해공항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남권의 어떤 물류 중심으로서 충분하게 활주로가 확보되는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사실 그 부지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셔야지 이걸 지금 당장에 있는 당장의 재보궐이라는 것도 그런 게 그 이전에도 이미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건데 그 지금 당장의 재보궐을 염두에 둔 거라면 무슨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내일 발표인데요. 저는 조상호 대변인 이제 그 땅이다라고 이제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의아한 게 가덕도에 그 땅 없어요. 가덕도 앞바다에 그 땅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가덕도에 그런 땅 다 산입니다. 가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해상공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천공항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거기는 서해 바다에 섬과 섬 사이에 수심 5m짜리 그냥 그 갯벌입니다. 거기에 짓는 거랑 부산 앞바다 우리가 왜 부산이 우리의 제1항구입니까?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에 못 들어온 배가 부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짐을 싣는 건데 거기다가 돌을 쏟아가지고 지금 섬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난번에 프랑스 업체입니다. 프랑스 공항 업체에서 와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가덕도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등을 시켜놓고 밀양 2등 그다음에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걸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부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면서 부산에 뭐라도 새로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당연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 기대 심리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공항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돌 부어가지고 지금 바다에 짓겠다고 하면은 10년, 20년 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한 뭐 항공교통의 문제라든지 물류의 문제라는 게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봐야 될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일본의 똑같은 형식으로 지었던 공항이 어딥니까? 오사카 간사이 공항 아닙니까? 그거 지어도 지금 계속 지반 침하 일어나고 있고 이거 전부 다 그때 프랑스 업체가 분석하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무시하고 만약에 또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내놓는다? 저희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습니다. 원전 폐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실제 감사해가지고 나왔더니만은 산업부 장관이 니네 미쳤냐 그러면서 당장 폐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고서 조작하라고 했다고 감사원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어떤 판단 내린다 하더라도 저희 야당이 세심하게 지켜볼 겁니다.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세밀하게 부정되었던 가덕도 하나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가덕도 안대로 한다면은 그 당시 프랑스 업체 보고서 보면요.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활주로 하나짜리랑 2개짜리랑, 그러니까 섬의 면적, 새로 짓겠다는 섬의 면적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재원이 12조까지 들어간다고 나왔었어요. 그럼 그걸 약속하는 것인지 다 살펴볼 겁니다. 선거 때까지만 한 3, 4개월 유지하다가 나중에 또 모른 체 하는 거 아닌지. 지금 원전 논란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 문제와 관련된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극복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만약에 그 이후에 그 김해공항을 확장했을 때 가져올 어떤 후폭풍들, 예를 들면 주민 불편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항이 여전히 반쪽짜리로 운영된다든가 거기서 오는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원전 폐쇄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전 폐쇄는 정말로 아주 그러니까 정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그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가동 결정 자체가 위법한 안전성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거기 때문에 그 계속 가동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원전은 그 단계에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강압 감사라든가 위법 감사가 있었다는 증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울러 다 살펴보시고 그때 말씀하셔도 되지 저희가 않을까. 지금 동남권 신공항 얘기하는데요. 호남권 신공항이 뭐냐 무안공항이거든요. 그거 지어놓고 처음에 잘 지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보면 비행기 안 뜨고요. 광주 시민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타고 해외 갈 일은 없는데 하여튼 제주도 갈 때 불편하다고 광주공항을 존치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보면은 그 거리 차이만 30분 이상 나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김해공항 존치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애초부터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작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 무안공항이 또 별도의 국제공항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지금 수요를 분산시켜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제공항의 기능을 상당 부분을 그 가덕도공항으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결국 김해공항도 놔두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달리 봐야 된다는 문제.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가덕도에 문제죠. 제가 말하는 것처럼 활주로 하나짜리 지으면 어차피 김해공항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내일 발표된 이후에는 이 또 뭔가 정치권 후폭풍이 더 클 것 같기는 한데요. 내일 일단 발표 내용을 좀 지켜보고요. 이후 이어지는 여야 반응, 공식 반응까지 좀 저희가 보도록 하죠.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욱 차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이 직무배제 요청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하기 전에 그럼 기소가 적정했는지 이것부터 따져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서 이 직무정지 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결재 과정 상의 문제 그리고 이 부장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절차상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향후 그 대검의 결정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했느냐 관련해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뭐 SNS나 아니면 이의제기권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검찰에서도 뭐 예를 들면 구청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네. 그 상관에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 자체를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이게 만약에 부당하거나 불법한 지시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권을 분명히 행사하고 그걸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대검 감찰부장은 그 대검의 참모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결정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자신이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배제가 총장의 권한인 건 맞는데 뭔가 절차도 중요하다. 네네. 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 뭐 문제? 감찰부장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미 보고 있는 게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혐의 사상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누가 제보하고 모함했다는 것만으로 수사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처음에 용인으로 그다음에 진천으로 2단계 유배를 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전 이건 굉장히 한동훈 검사장 같은 엘리트 검사에 대해서 불명예를 준 겁니다. 근데 네. 정진웅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징계도 수사 배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 향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계속 이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연말에 정부 부처 개각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도 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 감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의 판단을 받고 그런 속에서 근거를 갖고 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거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표 검찰 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여러 국민들에게 좀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달라는 그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좀 된다.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이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의 매듭을 짓는 그러한 전 수순이어야 한다. 지금 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해임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현 정권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정권에게 부담이 되니 국민이 필요하시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 지지자도 추미애 장관 그거 있으면 그거 도움, 야당에게 도움 된다. 야당의 비밀당원 아니냐. 예. 김기현 의원이 야당이 비밀당원 아니냐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 개각을 지금 기정사실화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각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정세균 총리께서는 연말 연시 이렇게 해서 한 두 차례 소폭 개각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연말 개각은 좀 힘든 게 왜냐면 그 검찰 개혁 지금 1단계 검찰 개혁안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세부 지침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해가 넘어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여서 그런 부분 연말에 개각이 있다면 여긴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서 어떤 검찰 개혁이 그 과거 조국 장관에서 제대로 그 시행해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그 정책적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아마 연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요. 검찰개혁 과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될 것 같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개혁이 뭔지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려한다. 그때 정진웅 차장 검사의 독직 폭행 같은 경우에도 인권 수사 얘기하더니만은 결국에는 내 편이 아니면 인권 수사가 아니라 강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안 준다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뺏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관점도 내 마음대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이나 준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김기현 의원님의 의견과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국민에겐 불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